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세 번째 수업이고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복습을 하는 건데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계약을 식별하는 것. 자, 여기서 보니까 계약이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오자가 나왔네. 고쳤나 고쳤네, 안 고쳐졌나 보네. 자, 거기 보니까 계약이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합의를 말하고,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한다 해놓고, 계약을 승인, 권리를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이 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 인식의 5단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거기 수익 인식의 5단계에서 지난번까지는 계수, 산배, 인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글씨를 바꿨어요. 계수, 산배, 이. 왜 그러는가? 다섯 번째 보니까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2로 바뀐 겁니다. 자, 계수, 산배, 이. 계약을 식별,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수행 의무의 배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전해야 될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 되는데, 내가 이행해야 될 수행 의무가 뭔지를 식별해야 되는데, 이때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가 있고,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가 있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수행 의무가 무엇인지를 식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에 보니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어쨌든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될 수도 있고 기간에 걸쳐 이행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산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는 대로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이렇게 나왔네요.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땐 진행 기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출법, 투입법, 그리고 정액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이 약속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해야 된다 해놓고, 통제 이전의 지표 5가지가 나와 있었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할 때 지표로 사용된다. 어쨌든 1페이지 이상은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 내용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고요. 자, 2페이지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5 해놓고 거래 가격을 산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왜 여기가 5번인지 아시죠?
지난 강의 자료에 4번까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5 해놓고 이제 거래가격에 산정하고 나는데, 거래가격의 산정이 뭐예요? 수익 인식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우리 이걸 거래가격이라고 하고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상품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상품을 파는 사람은 고객에게 대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받죠. 일부 거래세, 부가가치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부가가치세는 나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받은 거죠. 받아서 누구한테 내야 돼? 국가에다 납부할 때까지 잠시 보관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받은 건 수익이 남을 위해서 받은 건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옛날에 이 제3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한글로 나왔죠? 그럼 시험도 한글로 나옵니다. 어쨌든 고객과의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고,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왔네요. 참 이번 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참 5가지가 굉장히 많네요. 첫째, 계약의 조건이 5가지가 있었죠. 수익 인식이 5단계가 있었죠. 통제 이전의 지표가 5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뭐가 나왔는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시험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5가지, 말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목이 나오면서 5가지를 써놓고, 또는 여러 가지를 써놓고, 다음 중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그 제목 먼저 읽어볼 것 같으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보면, 첫째, 변동대가. 두 번째,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세 번째,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네 번째, 비현금 대가. 5번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 5가지 다시 한번, 변동대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 5가지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자, 뒤에 있는 말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변동대가. 변동대가는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 할인, 장려금, 성과 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변동대가, 거래가격은 어쨌든 변동대가, 변할 수도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예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 경우는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을 인식할 때는 경우에 따라 추정치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대가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땡글뱅이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계약해서 약속한 대가를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할 수가 있다면 변하는 금액은 추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이제 그 예상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요 땡글뱅이 2번을 지문에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객관식에. 뭐라고 나왔는가 봤더니 변동대가, 바꿔 말하면 변동금액은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변동대가는 추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는 어떻게 추정하는가?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추정을 한다. 자, 그럼 기대값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에 합해놓고 예를 들어서 대가가 500원일 가능성이 20%고 600원이 될 가능성이 30%고 700원이 될 가능성이 50%인 경우에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500원 곱하기 20% 플러스 600원 곱하기 30% 플러스 700원 곱하기 50% 하면 630원이죠. 이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하고 나는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 예를 들어서 기업의 성과 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 두 가지 뿐일 경우, 이 얘기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어떤 건물 공사 계약을 하나 따냈다라고 쳐요. 근데 이것을 일정 기간 이내에 완공이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경우는 성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완성이 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과 보너스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보너스를 받을 확률과 성과 보너스를 못 받을 확률, 이와 같이 두 가지 뿐일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는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이거예요.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는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품에 대한 통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재고자산 강의를 할 때 반품 조건부 판매의 경우, 반품 조건부 판매의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나중에 받기로 했다, 매출 채권, 이렇게 하고,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는가?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땐 매출 수익을 인식하라 그랬어요. 수익도 인식하고 매출원가도 인식하고. 근데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을 땐 돈을 받았다,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전액을 환불부채 이렇게 처리를 했죠. 뭔 얘기냐?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해서 고객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통제를 이전하였지만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읽어볼게요.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는데 해당 재화의 제품은 반품권이 있으나, 자, 여기 있는 2번에 있는 이 내용은 국제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국제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전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반품권이 있지만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다면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데, 통제는 이전하였지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데, 이걸 갖다 우린 추정치의 제약,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반가로 3번을 읽을 차례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거기 있는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어 상품을 매출했으면 대변의 매출이에요. 외상으로 팔았다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현찰을 받고 판다면,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에 팔 건데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도 며칠 있다가 외상값을 받기로 했다면 매출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도 1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뭐 한 3년 있다 받기로 했다 그랬을 때는 나는 100만 원보다 더 받아야 돼요, 덜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죠. 뭘 받아야 돼? 3년간의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130만 원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는 분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장부 금액은 대차 차익이 생겼잖아요. 30만 원만큼을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서 차감적 평가 규정을 인식하기 때문에 빼면 장부 금액은 결론은 100만 원이야. 매출 수익도 현재 가치고 요 매출 채권도 결론은 현재 거래 가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화폐의 시간 가치의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년까지 기준서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의 효과가 중요하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던 건 뭐냐? 이 차이는 어떻게 된가?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유의적인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자, 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팔 때는 내중 오래 보지 않을 사람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한테는 현금 판매 가격보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 이자율보다는 좀 싸게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효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의적인 금융 요소. 상대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나는 어쨌든 이자를 받으니까 나도 혜택을 받는 거죠. 이걸 잠시 후에는 금융 효익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 시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한다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대가를 조정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 팔 걸 130만 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가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비현금 대가. 이 비현금 대가라는 건 뭘 말하는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면서 대가를 받을 때 현금 이외의 것을 대가로 받는 거지. 예를 들어 건물을 대가로 받았다든가 토지를 대가로 받았다든가 이런 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봤더니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내용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는 비현금 대가라는 게 있더라만 기억을 해도 되겠지만 박스에 있는 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까요?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의 매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건물 이렇게 되겠죠. 건물로 받았다면 대가를. 자, 그러면 이때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비현금 대가로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이렇게 나왔죠?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다 건물의 금액은 뭘 쓰느냐? 여기. 바로 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원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이 박스에 있는 건 별표 해놓고 별도로 다시 암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5번에 보니까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전에 강의할 때 요거 했죠.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순매출액을 대답하라 그랬죠. 그때 순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 환입, 매출 리베이트 빼라 그랬죠. 예를 들어 내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 빼라, 매출에서 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5가지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5가지가 있다. 변동대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표현, 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는 표현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6번. 자, 우리가 수익 인식의 5단계 중에 4번째 단계는 뭐냐? 수행 의무의 배분을 하는 거였어요.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났네.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 의무에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 가격을 상대적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개별 판매 가격은 고객이 기업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다.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수 없다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 자녀 접근법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울 것도 없고 쉬운 내용이에요. 4단계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4단계 나와 있는 거래 가격을 배분하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재화, B라는 재화, C라는 재화를 갖다가 판매를 하면서 대가로 총 얼마를 받았는가?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쳐요. 그럼 이 300만 원 중에서 A 재화에 대한 거래 가격, B 재화에 대한 거래 가격, C 용역에 대한 거래 가격이 얼마냐 계산을 한다고 쳐요. 바로 요걸 배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별 판매,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로 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해서 배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잠깐 볼까요? 자, 계산은 잠시 해볼 거니까 300만 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더니 얘가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왔는가 봤더니 예를 들어 120만 원이 나왔다라고 쳐.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80만 원이어야 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30만 원만 될 수도 있어. 다 더한 금액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예를 들어 이것이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고 이것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라면 어떻게 하는가? 몇 년에 걸쳐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 더한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계산해 보기로 하고. 자, 거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1번에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 예상원가 이윤 가산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 자녀 접근법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한 차례 읽어보시고요. 7번 이제 마지막 단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이행했다면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거 계산 한번 해보자. 1번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은 A, B, C 총
ABC를, 제품 ABC를 총 200원에 판매했다. 자, 볼까요?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총 2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각 A 재화로 인한 수익, B 재화로 인한 수익, C 재화로 인한 수익, 바꾼 말은 각 재화의 거래 가격을 계산해 보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제품 A는 A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0원으로 관측 가능하고, 제품 B와 C는 개별 판매를 안 해요. 그럼 이건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주식회사 민국은 제품 B와 매우 유사한 제품을 50원에 팔고 있더라. 자, 잠깐 들어볼까요? A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0원이죠. 그럼 얘들은 개별 판매 가격을 몰라.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0원이야. 그런데 C는 뭐라고 나왔는가 봤더니 제품 C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시장 가격조차도 확인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상원가 이윤 가산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접근법. 무슨 얘기냐면 원가에다가 이까지 더한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C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유사한 제품의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생산 원가에 적절한 이윤을 더한 금액이 150원이라고 추정이 되었대. 그럼 요 150원이에요. 그럼 자, 이거는 여기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비율로 배분만 하면 돼. 100원, 50원, 150원 다 더하면 300원. 300원 중에서 100원이고 300원 중에서 50원이고 300원 중에서 150원이거든요. 계산식은 여기는 200원 곱하기 300원 분의 100원만큼을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200원 곱하기 300원 중에서 50원, 200원 곱하기 300원 분의 150원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맨 아래 거는 얼마예요? 100원이 나오나요? 100원이 나오고 66원이 나오고 34원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자, 다음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2번. 자, 여기 보고 있죠? 주식회사 대한은 2001년 7월 1일 주식회사 민국에게 설비 자산을 판매하고 2년간 용역 제공의 대가를 포함해서 280만 원을 받았다라고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 자, 들어볼까요? 재화도 판매하고 용역도 제공을 하는데, 자, 이건 한 시점에 이전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예요. 자, 어쨌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얼마를 받았는가? 280만 원을 받았대. 그럼 재화에 대한 거래 가격, 용역에 대한 거래 가격, 즉 재화로 인한 수익, 용역에 대한 수익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할까 봤더니 설비 자산의 개별 판매 가격은 240만 원이래. 얘는 240만 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는가?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모르지만 원가가 40만 원이고 적절한 이윤이 20만 원이라면 예상 원가 이윤 가산법에 의한 배분 기준은 얘는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쓰는가? 여기는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280만 원을 두 군데다 배분하는 거니까 계산식은 28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분의 240만 원에서 8, 26, 8, 8, 64, 224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냐? 이건 아니야.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예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출법, 투입법, 정액법 등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왔는가 보니까 주식회사 대한은 2001년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나왔고, 단 용역 제공으로 인한 투입물은 수행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될 것이므로 진행률은 정액법으로 측정한다. 즉 기간에 걸쳐서 정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원래 여기 써야 될 금액은 정식 계산식은 이렇게 되죠. 280만 원 곱하기 300만 원분의 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 의무라면 이 금액을 쓰면 돼. 그런데 이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죠.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2년에 걸쳐서 제공하기로 했다면 24개월에 걸쳐서 제공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올해 이거 언제 제공했어요? 7월 1일 날 판매하고 결산일까지는 몇 달이 경과했죠? 6개월이 경과했죠? 6개월만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은 24분의 6을 곱한 금액만큼을 배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14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 중에서도 정액법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산 문제의 핵심은 수익인식의 5단계 중에 4단계에 해당되는 거래가격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회계 공부 좀 했던 분들도 다 처음 보는 내용이죠.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내용들 가까스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